1장 심리 측정 및 평가의 개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심리 평가 그리고 측정, 검사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것들이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심리 검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는요, 참조 평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번째는요, 객관적, 주관적 검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평가 측정 검사의 정의. 심리평가, 심리측정, 심리검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서로씩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거는 요 순서대로 개념이 좀 더 세밀화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리평가가 가장 큰 개념이고 여기 원으로 그러면 여기에 심리 측정이 있고 여기에 심리 검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심리평가란 무엇이냐? 자, 맨 밑에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너무 중요한 건데요. 여기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럼 무엇을 종합해야 할까요? 자, 여기가 나와 있어요. 심리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 관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면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해서 요 네 개를 다 합쳐서 종합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읽으면 이해가 가겠죠?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일련의 전문적인 과정이다. 이런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심리검사, 행동관찰, 면담, 전문 지식으로 수집해서 이것들을 뭉뚱그려 딱 먹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종합해서 딱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리 측정은 뭐냐? 심리 측정에서 중요한 건 자, 수량화한다, 수치화한다, 양화한다. 이런 개념들이 중요합니다. 심리적 구성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심리적 구성. 예를 들어서요, 행복이라는 걸 여기 아래다 씁시다. 행복이라는 걸 알고 싶어요. 근데 행복이라는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다? 정확하지 않잖아요. 되게 철학적인 생각이고 어떻게 그래서 행복이라는 걸 측정할 거야? 이런 감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 행복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고 부적 정서는 적게 느끼고 자기 삶의 만족을 높게 느끼는 거다. 뭐 주관적 웰빙이죠. 이 주관적 웰빙이라고 정의를 이렇게 하면서 요것들을 설문지를 만들어서 뭐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체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면은 어떤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주관적 안정감이 높다, 낮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심리 측정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심리검사는 무엇이냐? 심리검사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바로 객관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표준화되고 체계화된 방식이다. 요 심리 측정은 뭐 객관적인 과정을 거칠 수는 있어도 표준화되고 체계화된 방식을 가지지 못했어요.
가장 큰 차이인 거죠. 가장 큰 차이는 규준의 차이예요. 규준. 규준은 어떤 상대적인 위치를 알아볼 수 있는 거. 뒤에 가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객관적인 과정이다. 신뢰도, 타당도를 지니고 개인의 행동 표본을 표준화하고 체계화된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요거는 매뉴얼을 가졌다는 거예요. 심리측정도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죠. 근데 심리검사는 그와 달리 매뉴얼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요 뒷부분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심리검사의 기능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이해.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심리검사를 진행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을 알고 그 사람의 기질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뭘 할 수 있어요? 필요한 사람을 셀렉하고 부적절한 사람을 탈락시킬 수 있죠. 어떤 채용에서 선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되게 의료에 맞고 어떤 사람은 예술 쪽에 맞아요. 이렇게 해서 한 집단을 꾸려요. 이렇게 인원 배치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진단할 수 있어요. 심리검사는. 어떤 심리적으로 장애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검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 연구를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불안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은 직업 만족도가 뭐 높을 것이다. 진짜 낮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불안에 대해서 특정하면은 이런 연구들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심리검사의 목적은 무엇이냐? 심리검사는 임상적 진단을 명료하고 세분화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막 회개한 생각을 해요. 자기는 뭘 다 할 수 있다. 이런 망상 같은 거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이 망상이 무엇에 기인한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망상이 어떤 사람은 조증 때문에 일어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현병 때문에 일어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증상 및 문제의 심각도를 구체화할 수 있다. 이것도 이런 말이에요. 불안을 측정해요. 나 불안해요 라고 내담자가 왔어요. 근데 얼마나 불안한지를 모르잖아요. 이 불안이 정상적인 불안이 있고 그 다음에 신경질적인 불안이 있고 정신적인 불안이 있고 정신병적인 불안이 있고 그 다음에 병리적인 불안이 있죠. 요 스펙트럼 안에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치료하는데 더 효과가 있겠죠. 그게 바로 요 말이에요. 치료에 적절한 유형을 찾을 수 있고 치료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피검자, 이 심리검사를 받은 사람이 심각하다면 치료적 관계로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어요. 요 네 가지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 두 가지는 인지적 기능을 측정할 수 있다. 치료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심리검사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심리검사의 요건은 아까 얘기했죠? 표준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객관적을 띄워야 된다. 이거는
신뢰도와 타당도로 이루어지는데 우선 이렇게 세 개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표준화되었다는 건 뭐냐면 도구, 절차, 실시, 그리고 채점하는 방법에 있어서 표준화되었다. 표준화되었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은 매뉴얼화돼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규준에 의한 검사다. 그리고 너무 중요하다. 규준이 뭐냐? 규준이 뭐냐면요. 요 정규분포 안에서 평균, 표준편차, 그 다음에 원점수를 활용해서 이 사람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어떤 심리 측정을 하면 이런 평균, 표준편차, 원점수를 활용해서 그 사람의 그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걸 표준화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신뢰도는요,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 라는 거고, 타당도는 알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하는가? 사격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원점이 있어요. 신뢰도가 높은 건 이렇게 한 곳에 다 화살이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화살이 한 곳에 다 모이는 거. 0점 조절이 돼 있는 거죠. 타당도가 뭐냐면 이 원점으로 모이는 거예요. 원점으로. 그렇다면 보세요. 신뢰도가 높다고 꼭 타당도가 높은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근데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높은 걸까요? 그렇죠. 왜냐면은 타당도가 높으려면 어쨌든 여기 요 안으로 다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씩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신뢰도는요,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안정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일관성, 0점, 그리고 한 곳에 모이는 거, 그리고 검사의 필요 조건이다. 방식으로는요, 검사, 재검사. 똑같은 검사를 두 번 하는 거. 동형 검사. 내용도 같고, 난이도도 같고, 푸는 방식도 같은데, 그것들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서 비슷한 유형의 시험을 만드는 거예요. 그 모의고사 할 때 한 줄은 A형, 한 줄은 B형 이렇게 시험 보잖아요. 그게 바로 동형 검사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동일한 비슷한 점수를 얻는 거. 안부는 시험지 반쪽을 먼저 풀어봐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지 반쪽을 풀어봐요. 그래서 동일한 점수를 얻는 거. 내적 일관성은 뭐냐면 어떤 설문지에 문항들이 뭐 20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문항들 간의 상관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요게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데 한 0.4에서 0.7 사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이게 문항 내적 일치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은요, 다음과 같아요. 문항수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더 촘촘하게 걸러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적절하게 난이도를 만들어요. 그 다음으로요, 구체적으로 질문해요. 내가 알고 싶은 거. 충분한 시간을 줘요. 그리고 적절한 변별도를 가져요. 문항 이 사이에 적절한, 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은. 그렇다면 타당도는 뭐냐? 타당도는 알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불안을 알고 싶어요. 그럼 불안에 관한 걸 물어봐야지
우울해 가는 걸 물어보면 안 돼요. 이거는 검사의 충분 조건이에요. 그 방식으로는요, 내용으로는요, 내용 타당도가 있고, 준거 타당도가 있고, 구인 타당도가 있어요. 이 내용 타당도는 뭐냐면, 아까 설명했듯이 내가 행복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근데 이 행복을 아까 주관적 안정감이라고 하면서 조작적 정의를 했죠. 그때 뭐 정적, 부적, 삶의 만족 이런 개념들을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근데 이 개념 내린 정의대로 이렇게 잘 설문지가 작성되었냐, 척도가 잘 작성되었냐라고 검토하는 거예요. 이걸 내용 타당도. 준거 타당도는 뭐냐면요. 예언 타당도와 공존 타당도가 있는데 예언 타당도는 그 앞으로의 이런 사람들의 미래의 행동에 대해서 예측이 잘 되는 거예요.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사람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교우 관계가 완만할 거다. 그 다음에 뭐 입시 성적이 좋을 거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것들을 잘 예언해요. 그분은 예언 타당도가 충족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존 타당도는 뭐냐면 이런 주관적 안정감, 행복에 관한 뭐 옥스퍼드 행복 척도 이런 거하고 같이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둘 다 행복한 게 맞다고 높은 점수가 떴어요. 그럼 그거를 이미 공존하는 검사하고 뭔가 그런 연관성이 있다. 같은 걸 보고한다 해서 공존 타당성이 충족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부인, 그러니까 그 변인, 그것들을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알맞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또 타당하는 거예요. 수렴하는 거는 말 그대로 모이는 거고요. 판별하는 거는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 시험 A가 있고 영어 시험 B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상이고 여기서도 상이에요. 그러면 이 영어 시험 B가 높은 점수를 받는 애들을 이렇게 모았으니까 수렴된다. 이렇게 판별 뭐냐면요. 이렇게 채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별 모양으로 그 별 모양만 빠져나올 수 있게 해놨어요. 네? 별 모양 있고 여기 동그라미가 있고 네모가 있고 세모가 있어요. 흔들었더니 별 모양만 나와요. 이거는 판별 타당도가 충족되는 거죠. 요인 분석은 이 질문들 중에 서로 비슷한 것들이 묶일 수가 있잖아요. 하위 요인. 그런 걸 바로 요인이라고 해요. 객관도는 뭐냐면요. 측정 결과를 검사자가 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일치하게 그것들을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느냐에 따른 거고, 그 다음에 실용도는 검사를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이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의 정도예요. 어렵지 않아요. 객관도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의 어떤 심리 측정을 하고 심리 검사를 했는데 동일한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거. 실용도는 간편하게, 간소하게 지능을 검사하는데 뭐 한 달씩 걸리면 그거는 실용도가 떨어지는 거죠. 넘어갈게요. 성적평가의 종류가 있어요. 중요한 거 규준이다, 준거다. 아까 근데 규준이 무엇인지 배웠죠. 이 정규분포 안에서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 거. 이렇게 대표적인 예로 수능시험. 수능시험은 등급을 매기잖아요.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의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준거는
그냥 절대평가예요. 목표점이 그냥 80점이라고 얘기하면 요것만 넘으면은 통과하는 거예요. 한상심 시험 40점 넘으면 과목당 40점 넘으면 통과하고 통합 60점 넘어야 통과인 거죠. 이런 기준만 넘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중급평가라고 해요. 자격증 부여서 그 다음에 능력평가 최대 능력치를 평가하는 거 성검사가 대표적이고요. 성장평가 얼마나 많이 발전하는지를 평가하는 거 평가라고 해요.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 검사에는 크게 투사적 검사다, 객관적 검사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우선 투사 검사를 알아볼게요. 투사 검사 로샤, TAT, HTP, SCT, KFD, DFD, BCD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건 뭘 알고자 하는 거냐면요. 대체 특징적 검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구조화되어 있어요. 설명할게요. 여기서 구조화다, 비구조화다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촘촘하게 매뉴얼화 돼 있냐 안 돼 있냐. 요거는 어떤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뭔가 테크하고 이렇게 틀거리가 많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개체 특징적 검사라는 건 그 개체가 갖고 있는 개별적 특성에 대해, 독특성에 대해서 판별하는 거라면 발견법칙적 검사, 객관적 검사는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것들 있잖아요. 우울, 불안, 뭐 내향성 이런 것들을 기준을 정해놓고 한 개인이 여기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이렇게 검사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적 법칙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예로는 MMPI, 지능검사, MBTI, 홀랜드 검사 이런 게 있죠. 그렇다면 투사적 검사의 장점 뭐겠어요? 반응의 독특성, 개인의 독특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방어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풍부한 어떤 자료들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곧 무의식적 내용이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객관적 검사는요. 검사의 실시와 해석이 간편해요.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요. 그리고 객관성, 누가 해도 높아요. 자, 요 서로의 장점이 서로의 반대의 단점이 돼요. 개별성이 높은데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아지죠. 그리고 상황적 요인에 따라서 그 검사 결과가 너무 들쭉날쭉해요. 어느 날 기분 좋은 날 했는데 검사 결과, 기분 나쁜 날 검사 결과가 빠지죠. 자, 그렇다면 이 객관적 검사는 뭐예요? 개인의 독특성을 재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재려고 해요. 그것들을 아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특정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독특성이 손실이 되죠. 오케이. 오늘은 개론이었어요. 개론 수업 여기서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